밤에 가서 문도 좀 차기도 하고 또 봉고차에 뭐 여럿이 타가지고 가서 추심도 하고 팀장님이랑 통화를 할 때 그 흔들리는 마음을 참 많이 잡아주셨어요. 공장에서 돈을 찍어서 갖다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인터넷이나 이런 아주 가벼운 매체들로 인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자.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한 세상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든타임TV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인터뷰를 진행하는데요, 저희 고든타임TV에서 인터뷰를 영상을 올린 것 중에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게 아무래도 제 3억 사기당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기를 당해보니까 옆에 누군가 서포터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저에게 오늘 굉장히 저에게 아주 소중하신 분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세일신용정보의 백우현 팀장님이십니다. 저는 지금 이제 세일신용정보라는 채권 추심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신용정보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추심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백우현이라고 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감사하죠. 네. 그 채권 추심, 어떻게 보면 되게 낯선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일반인들이 평생에 가도 한두 번 경험해볼까 말까 한 일. 하지만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기타 뭐 책에서 볼 수도 있고 또 요즘에 유튜브 영상으로 이제 경험해본 간접적으로 경험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험해보기는 좀 쉽진 않죠. 채권 추심이라는 거 자체가. 그러면 채권 추심이라는 거는 신용정보회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신용정보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채권 추심이 또 있고 또 요즘에는 인터넷도 많이 발달되고 이 정보가 많이 서로가 공유가 돼서 개인적으로 또 소송부터 추심까지 혼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그렇죠. 뭐 이게 뭐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좀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있다. 추심에 대한 업무를. 신용정보회사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 추심을 하는 회사가 맞습니다. 뭐 신용정보회사, 뭐 채권 추심회사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정식 명칭은 신용정보회사 이게 맞고요. 기획재정부에 우선 인가를 받은 회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많이 번다는 가정하에 대표님께서 나도 신용정보회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인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할 수 있고요. 주 업무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채권 추심. 그러니까 어떤 뭐 의뢰인에게 사건을 수임받아서 채권 추심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는 추심 업무가 있고 또 조사에 대한 업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채무자나 뭐 어떤 개인이나 법인 상대로 해서 신용 상태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의 업무.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업무고요. 이게 신용정보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가장 큰 부분이 딱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팀장님 경력이 얼마나 되셨죠? 경력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제가 이 신용정보 회사에 근무했던 경력들은 한 7, 8년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요. 신용정보회사라고 하면 아무래도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건달들, 그렇죠. 깡패들 이렇게 하는 업체? 집 다 때려 부수고 막.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예전부터 뭐 저희 완전 윗 선배들부터 시작되겠지만 추심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돈을 가져오는 행위들이잖아요. 예, 뭐 원인이야 당연히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뜯겼겠지만 또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뭐 예전에 지금처럼 제도적으로 채무자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지기 전까지는 뭐 밤에 가서 문도 좀 차기도 하고 또 봉고차에 뭐 여럿이 타가지고 가서 추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추심을 했던 그 시대도 분명히 있었다. 근데 다만 우리가 흔히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제가 머리도 짧고 똑똑하다 건달은 아닙니다. 그렇게 추심하는 상황들은 없고요. 하지만 그 영상 매체에서 만들어지게 좀 악의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좀 있고 그래요? 많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불법적인 추심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왜냐하면 또 요즘에 채무자들이 워낙에 채권자보다 한 100배 정도 더 똑똑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함부로 우리가 뭐 협박을 한다든가 뭐 알력을 사용해가지고 멱살잡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매스컴이나 영화들 상에서 너무나 좀 신용정보회사를 표현할 때 너무 좀 무서운 사람들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좀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대표님처럼 이렇게 젊으신 분도 있지만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은 어이 백 팀장
나도 왕년에 운동 좀 했어. 쌈 좀 쓰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 제 얼굴을 보고 그렇진 않지만 저도 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예. 혹시 뭐 가서 채무자를 뭐 때리거나 그렇진 않으시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 아마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이 신용정보회사를 받아들이는 이미지 자체가 네네. 좀 그런 거는 좀 저희가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대표님 것처럼 이렇게 영상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이렇게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게 신용정보회사의 좀 과제기도 하죠. 그런 그렇죠. 예, 이미지들이. 그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네, 안 좋게 보는 이미지들이. 사기를 진짜 당해보면 아는데요. 당해보면 법이 채권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채무자를 위한 법입니다. 맞아요. 예, 이제는 진짜. 하루에 독촉 전화를 할 수가 그것도 그렇죠. 최수 정해져 있잖아요. 채권 추심 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고 밤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추심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하루에 2회 이상 전화나 문자나 독촉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사기를 당한 입장에서 저도 참 팀장님을 뵙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을 한 20군데 정도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변호사 사무실과 팀장님을 뵙고서 차이점은 아무래도 저를 대신해서 솔선수범을 해주시는 것도 만족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멘탈 관리인 것 같아요. 제가 채권자에 대한 멘탈 관리. 사실 채권자가 정말 힘들거든요. 네, 이해합니다. 예. 많이 그리고 힘들어요. 그나마 저는 그래도 제 본업을 하고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죠. 네. 진짜 이거에 전 재산을 날리고 이 돈만 바라는 사람들은 아마 이 멘탈이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근데 팀장님을 뵙고 그 다음부터 채권 출심을 할 때마다 팀장님이랑 통화를 할 때 그 흔들리는 마음을 참 많이 잡아주셨어요. 아이고 참. 제가 네.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이거 시간을 버티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거든요. 지금에 와서는 정말 그게 컸어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아이고, 네. 그게 정말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맞아요. 이게 네. 업무를 좀 하다 보면 뭐 대표님처럼 이렇게 업무를 또 영위하면서 네. 계속적으로 그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런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추심으로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지만 이 추심에 대한 부분들이 신용정보회사든 변호사무실이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가시적인 결과를 일주일, 한 달 이내에 회수하는 부분들이 거의 희박하다 보니까 이 중간의 과정 속에서 채권자가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대표님처럼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전 재산을 그 사람을 믿고 줬는데 이 전 재산 믿고 준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서 당장 뭐 내 집에는 경매가 들어온다거나 대출 받아준 거는 신용불량대로 돼서 카드도 연체돼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예로 채무자들보다 채권자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더 많기도 하고 채권자가 우울증에 빠져서 안 좋은 생각들이 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주 거창하게 저한테 뭐 저 때문에 멘탈 회복이 많이 됐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우선은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이 추심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공장에서 돈을 찍어서 갖다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용정보회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채권자와 담당자 간의 어떤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으면 추심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소송을 하든 집행을 하든 또 저희 같은 경우도 뭐 방문을 해서 집행을 하든 아니면은 뭐 압류를 하든 간에 채권자가 담당자를 믿어주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금전적인 지출이 신용정보회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다 채권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쓰는 경우가 많고 법적으로 신용정보회사 자체적으로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한다고 해서 단순히 뭐 수수료만 지급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변호사법이든 이 법적으로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제가 때로는 회사에서 모든 법비용을 대면서 추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다만 뭐 변호사 사무실이나 신용정보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뭐 움직이는 비용이나 뭐 우편 보내는 비용들은 당연히 내부적으로 회사에 처리하지만 법원을 통해서 집행하는 인지대 송달료 집행 비용은 다 채권자 주머니에 써야 되는데 담당자의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으면 흔히 얘기하는 뭐 동상경 압류라고 해서 채무자 거주지에 우리가 딱지를 붙인 행위들만 하더라도 뭐 예납금이나 뭐 입회 비용, 뭐 문 따고 들어가는 강제 집행 비용만 해도 7, 80만 원 들어가는데 그거를
선뜻 꺼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미 다 망가진 채권자가 망가져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7, 80만 원의 돈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건 것 같아요. 우선은 당연히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한 게 맞습니다. 네네. 하지만 채권자의 제가 멘탈 관리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채권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채무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브리핑을 좀 하고 만약에 단기간에 회수가 안 될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채권을 관리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또 채권자로 하여금 이 돈을 포기할 수 없게 힘낼 수 있게 좀 뭔가 화이팅 할 수 있는 뭔가 상호 간에 예, 그런 좀 이렇게 소통들이 좀 밀접하게 해야지만 저도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로 또 성공보수에 대한 네네.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아이고 참. 또 팀장님 뵙기 전에 저도 변호사 사무실도 갔겠지만 다른 신용정보회사도 갔었죠. 많으니까요. 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아마 사기 당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신용보회사 아마 찾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이건 제가 뭐 팀장님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팀장님 뵙기 전에 다른 유튜브를 하시는 분 오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여기 수도권에 계신 분이 아닌데 지방에 계신데 당장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네, 그래서 저녁 10시에 전화를 했는데 다음날 10시에 만나자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신용정보회사에 가면 이제 신용조회라는 걸 하잖아요. 네,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분이 저한테 신용정보 조회를 하는데 200만 원을 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개인도 있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서 또 다음날 전화가 오셨는데 그 사람 회사를 또 조사를 하려면 추가로 200을 더 내라. 더 내야 된다. 총 400을 내라는 거죠. 총 400을 내야 된다. 근데 이 비용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후에 팀장님을 뵙고 그 사람하고 이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출장비 10만 원을 줘라. 네.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이해를 하죠. 뭐 이게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저한테도 발생을 했겠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뭐 그분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죠. 뭐 그분들도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긴 하여서 너무 과하게 먹고 살려고 하는 네, 먹고 사는 건 좋지만 그런 것도 참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지금 제가 돈을 뜯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휴대폰 켜고 컴퓨터 열어서 채권 추심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곳이 신용정보회사하고 법률사무소 변호사 집단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님 같이 뭐 변호사님도 뭐 굉장히 많은 분들도 만나보기도 하고 신용정보회사도 만나기도 하고 하지만 저도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쉽게 설명드리면 이 물이 500원짜리 물이면 중간에 유통마진 제외하고 1,000원에 사는 거가 적당하다라고 하는 게 사회 통념상에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 물이 10만 원에 팔고 있다. 그럼 좀 과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거는 판매자의 권리일 뿐이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다. 그럼 여기서 이 사기꾼이라고 표현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좀 잘못된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당연히 신용정보회사에서도 이렇게 영업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라든가 라고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어느 집단이든 간에 변호사는 또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요. 300만 원 변호사 있고 3천만 원 변호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단순 대여금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의뢰인이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은 업계 통상적으로 신용정보의 비용들을 선불로 받아내시는 분들도 있고 후불로 해야 되는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300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3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막 정해져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 물이 원가가 500원짜리라고 알고 있다는 것들은 정보력이거든요. 의뢰인들도 내가 이게 진짜 어렵게 벌고 모아둔 돈을 사기당했거나 돈을 뜯겼다고 한다 그러면 뭔가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마트에서 이 생수병 하듯이 그냥 전화 통화해가지고 고를 게 아니고 대표님처럼 발품 좀 팔아보고 여러 부류의 변호사를 좀 만나보기도 하고 또 여러 부류의 신용정보회사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봐야 됩니다. 직접 만나보시고 이 사람들의 조건들이나 또 이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을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미지라든가 또 어떤 열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셔서
계속적으로 비교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그분이 사기다 라고 특정하기는 좀 뭐하지만 좀 과하게 받은 분이 없지 않아 있다. 네. 근데 이 추심이라는 것 자체가 또 바꿔서 말씀드리면 300만 원을 줘도 내가 참 지불을 잘했네 네네. 라고 느낄 때도 그렇죠. 있어요. 네. 네네. 왜냐하면 그 추심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이 야, 이 추심이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업무 이 깊숙함까지 들어가다 보면 단순히 돈을 받아내는 작업들보다 이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일들의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치. 다만 제가 또 우리 저기 골든타임 TV 그 대표님 통해서 영상을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뭐 다른 쪽에서 시청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한테 이 소중한 돈을 너무 인터넷이나 이런 아주 가벼운 매체들로 인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자. 발품 판 만큼 그거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 이거를 또 채권자마다 대표님처럼 사업이 잘 되시는 분들은 300만 원 지급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게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죠. 진짜 그 금액이 맞는지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해보는 수밖에 없고요. 하루 이틀 정도는 직접 사무실도 방문해보고 불러도 보고 해서 이게 좀 그러니까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맞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또 너무 강한 금액을 받는다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선배들한테 조언도 받고 또 이런 또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도 잘 이겨내셨네요. 300만 원이면 또 과하긴 합니다. 네, 좀 과하긴 해요. 300이 아니죠. 400이죠. 400이죠, 좀. 과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때는 그분은 또 그걸 하고 채권 출심을 하시는 분도 따로 있다고 했어요. 맞아요. 회사도 좀 여러 개의 수신 회사가 있지만 회사마다 영업 방침이나 운영하는 방침들이 다 달라서 뭐 신용정보 회사는 추심을 영업하는 영업 직원은 따로 있고요. 네. 이 영업 직원이 수임해온 채권을 본사에서 추심 직원한테 뿌려주는 회사가 있고 또 저처럼 또 대표님께 또 영업 활동도 하고 또 찾아주시면 계약해서 제가 직접 추심하는 또 저희 같은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네. 다 장단점이 다 있다고 보는데 그냥 제 욕심에 그래도 영업한 사람이 네. 추심을 해야 이 추심에 그쵸. 대한 애정도 있고 또 일반 채권자가 이 채무자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습득을 해야 영업 직원들한테 전달했던 내용들이 아무래도 본사 타고 넘어가다 보면 중간에 말이 또 변질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과대하게 포장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축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업을 하는 직원을 추심하는 게 맞지만 그것도 채권자의 성향에 따라 그렇죠. 성향. 예, 다 맞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 네. 저희가 이제 기업 간의 거래를 하면 이제 법인도 있고 네. 개인 사업자도 있는데 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사장이기 때문에 무한 책임이 들어갔지만 그렇죠. 네. 저희 업계도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법인이랑 거래했을 때 법인이 대표이사가 찍고 법인이 부도나 버리면 네. 사실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맞습니다. 이게 이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법인 회사라고 한다 그러면 법인 대표가 책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개인과 법인은 별도의 인격체로 다뤄지기 때문에 법으로는 네,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주식회사 네. 뭐 예를 들면 이재용이 부회장이다라고 하면 거기서 발생했던 부분들은 이재용 회장이 단순히 형사적인 책임만 질 뿐이지 민사적으로 미수금에 대한 책임은 이 법인은 법인대로의 인격체로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대 법인이 폐업하게 되면 법인 대표는 그 채권 채무 관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폐업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면 개인이 경우에는 개인이 죽어 사망했다고 보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보통 저희 추심회사에서는 증거 수집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대표님이 제가 우연 의료 기기에 네.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네. 대표 배구연이라는 사람이고 네네. 이쪽에 마스크를 납품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마스크를 납품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만세를 불러요. 아, 이 대표 미안하네. 내가 돈이 없어. 폐업을 하게 돼버려요. 그러면 일반적인 대표님 상식에 의해서라 그러면 법인이 폐업했으니까 이게 사람이 죽었구나. 이거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추심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를 해봐야 돼요. 이 우연 의료기기의 배구연 대표가 운영하는 우연 의료기기라는 업체가 물건을 받을 그 상황에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게 있었는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증거가 수집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형사적인 책임 물건을 받아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받았다는 증거에 대한 수집 이건 신용정보에서 굉장히 잘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런 증거만 수집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사업장을 폐업할지언정 법인 대표한테 사기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이 채권이 물품 대금에 대한 채권이 아니고요. 사기죄로 기소할 수 있으면 이게 손해배상 채권으로 넘어가서 개인한테 채권을 책임에 대해 물을 수 있고 네. 또 이 손해배상 채권들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이나 면책과 같은 비면책 채권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생을 가서 자기가 사업하면서 법인을 폐업해서 끝이 아니고요. 제가 폐업을 했어도 제 개인 채권으로 돼서 평생을 회생 파산도 못하고 변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게 사전에 네. 준비를 하기는 어렵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움직여도 된다. 근데 다만 법인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법인을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든 내부적으로 알아보시든 내가 물건을 가는 시점 또 물건을 간 시점에 법인 대표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대표님. 법인 대표랑 거래를 안 하고요. 네. 법인 대표 아래에 있는 직원하고 거래를 했을 때 망가지는 경우 있어요. 그래요? 그런 경우도 법인 대표하고 법인 직원한테 형성의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어렵게 사업을 영위해서 물건을 믿고 줬는데 사업을 폐업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기보다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보고 그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그 누가 대신해서 할 수 있는지 변호사인지 신용정보회사인지 네네. 또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뭐 신용정보회사 변호사가 그 누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짧고 굵게 고민해서 바로 움직여야 돼요. 이게 회사 이름이 골든타임 네네. 맞죠? 사람은 골든타임이 몇 분이라고 그러죠? 심장이 멎었을 때? 한 모르겠네요. 뭐 1분 되나요? 1분 되면 되죠. 그죠? 네. 근데 이 추채권은 3개월 봅니다. 미수금이 딱 발생해서 대표님이 딱 인지했을 때부터 3개월이 지나버리면 이미 3개월이면 채무자가 재산 은닉, 축소, 명의신탁을 통해서 양도 모든 게 다 가능한 시점이 3개월이기 때문에 아휴 좀 기다려보지 뭐 대표님 한 1, 2개월만 기다려주세요. 이거보다는 그때부터 대비를 하셔야 된다. 네, 그거밖에 없죠. 요즘에는 또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한 세상이 왔습니다.